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Y 컴비네이터 사람들이 나눈 토론 영상인데요. 버티컬 AI 에이전트라는 게 사스보다 무려 10배나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흥미로운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존 업무를 좀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기업 내 특정 팀 혹은 특정 기능 전체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다는 게 핵심이죠. 와, 팀 전체를요? 그럼 사스가 비즈니스 환경을 바꿨던 것처럼 이 AI 에이전트가 또 한 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분야에서만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정도 가치를 지닌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더라고요. 사스 혁명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 3천억 달러라. 엄청나네요. 근데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스의 역사를 잠깐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게 중요합니다. 대략 2004년쯤이었나요? 그 에이젝스 기술 덕분에 웹브라우저에서도 데스크톱 프로그램처럼 쓸 수 있게 되면서 사스 붐이 확 일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클라우드로 복잡한 기업용 앱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엄청 회의적이었죠. 에이, 진짜 소프트웨어는 CD로 설치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했고요. 네네. 그런 인식이 정말 강했어요. 이게 딱 지금 AI를 보는 시선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환각을 일으킨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장난감 취급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비슷하네요. 그럼 사스 시장은 결국 어떻게 됐었죠? 사스 시장을 보면요, 좀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이메일이나 문서 도구처럼 누가 봐도 저건 되겠다 싶었던 소비자 제품들은 결국 구글 같은 아주 큰 기업들이 차지했죠. 아, 그렇죠. 지메일이나 구글 독스 같은 거요. 네. 그런데 반대로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좀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소비자 아이디어는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성공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규제 위험 같은 것 때문에 거대 기업들이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선뜻 나서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B2B 사스 분야예요. 여기서는 무려 300개가 넘는 유니콘 기업이 나왔습니다. 300개요? 와, B2B에서 그렇게 많이요? 네. 왜냐하면 각 산업 분야, 버티컬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쓰는 사스랑 병원에서 쓰는 사스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요구사항이나 뭐 규제 같은 게 다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구글 같은 회사가 이 모든 분야의 사스를 다 잘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버티컬 솔루션들이 범용 솔루션보다 훨씬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아하, 특정 분야 전문성. 이게 B2B 사스 성공의 핵심이었군요. 그럼 이제 AI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스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기술 발전과 비슷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AI 에이전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사람의 역할까지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죠. 소프트웨어랑 사람의 역할을 하나로 합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QA, 그러니까 품질관리팀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사스 도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매틱 같은 버티컬 AI 에이전트는 아예 QA팀 자체를 대체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와, 팀 자체를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지금 목표는 그렇다는 거죠. 채용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이프라이어라 같은 AI는 단순히 채용 담당자를 돕는 걸 넘어서서 기술 면접이라든지 초기 지원자 스크리닝 과정 전체를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개발자 지원 같은 경우는요? 네, 캡 AI 같은 경우는 개발자 지원 챗봇인데 이걸 도입해서 데브렐, 그러니까 개발자 관계팀의 규모를 줄인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또 셀리엔트 같은 AI 음성 에이전트는 자동차 대출금 추심 전화 같은 콜센터 업무를 자동화하기도 한답니다. 이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의 업무를 직접 대체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버티컬 AI가 사스보다 10배 더 클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사스는 기존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체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버티컬 AI는 소프트웨어 비용은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까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보다 직원들 인건비가 훨씬 크니까요. 맞아요. 압도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하면 훨씬 적은 인력으로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유니콘들이 막 수백, 수천 명씩 직원을 뒀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가벼운 조직 모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리플링 창업자 파커 커널라드가 했던 비유가 재밌던데요. 돌멩이도 읽을 수 있다. The rocks can read. AI 도구가 관리자의 정보 처리 능력을 엄청나게 확장시켜서 혼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팀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걸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비유죠. 관리자가 예전에는 10명 관리했다면 AI 도움받아서 50명, 100명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보 처리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니까요. 그리고 LLM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잖아요. 불과 2년 만에 그냥 텍스트 좀 생성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거의 완전한 기능을 갖춘 에이전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오픈 AI 말고도 클로드 같은 경쟁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 분야의 발전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고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그럼 이런 기회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다들 AI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봐야 할지. 자료에 따르면요. 의외로 좀 지루하고 반복적인 그런 관리 업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너무 비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관찰하는 거죠. 아, 주변의 불편함 속에서요? 네, 예를 들어 정부 계약 입찰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친구의 불편함을 보고 만든 스윗스팟 AI라든지 아니면 창업자 어머니가 치과 진료비 청구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만든 AI라든지 다 그런 주변의 문제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로 어떤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버티컬 AI 에이전트라는 건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혁신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존 사스 기업들을 뛰어넘는 정말 거대한 기업들이 탄생할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히 업무 자동화로 넘어서 어쩌면 우리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QA, 채용, 고객 지원 같은 특정 전문 분야의 업무 전체가 정말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또 하나, 웹이나 모바일 시대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기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AI 혁명 속에서는 또 어떤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못하는 새로운 기회들이 숨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